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고향이 광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할 때 제가 지역 색깔이 들어가 있는 강의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에 왔고, 물론 지금 이렇게 방송국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또 제가 뭐 경상도 가서 강의할 때는 또 우리 자랑스러운 경상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충청도 가면은 충청도 정말 예절의 고장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고향에 왔으니까 실은 제가 좀 편하게 사투리도 써가면서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서 임진왜란사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임진왜란사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강의하면 그 정도가 되겠거니. 그런데 막상 강의를 시작해보니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임진왜란사가 너무 많구나. 숨겨져 있는 역사들이 많구나. 많이 잘못되고 왜곡되어져서 알려졌구나. 그걸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니까 거의 임진왜란 강의했던 한 1년 반 동안 거의 임진왜란사에 거의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던지 유튜브를 멈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유튜브를 쉬었던 적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임진왜란사를 들여다보다가 내가 내 고향 호남,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들여다보니 임진왜란은 호남과 일본 전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하면 가장 생각나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십니까? 왜 존경하시죠? 우리 나라를 지켜줘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서, 백성을 지켜서? 그러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나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나 고려의 양규 장군이나 뭐 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위인전기를 많이 봅니다. 위인전기를 보면 그 왕들이 많죠. 각 나라의 왕들이 위인전기에 상당히 위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왕은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죠. 아니, 세자 시절부터 형제간들 몇 명이서 경쟁해가지고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조선의 군주가 27명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선배 역사학자들이 이래서 세종대왕 했고 이래서 이순신 했구나. 그럴만 하구나. 세종 같은 군주는 세계사의 세종 같은, 또 옆으로 세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세종만큼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군주를 다른 역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역사학자들조차도 세종을 들여다보고 왜 우리 역사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냐라고 한탄을 할 정도로 세종은 멋있는 분이시죠. 한글 창제했고 과학기구 만들었고 사군육진 개척해서 우리 영토를 만들었고,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지극했던 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종조차도 조선 군주 27명 중에 한 분이죠. 확률적으로, 그쵸? 세종 다음에 좋아하는 조선의 군주가 누가 있습니까? 정조. 정조 대왕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정조는 굳이 우리가 조선의 군주를 서열을 따지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2등이라고 치면 27분의 2, 한 13.5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인전기를 읽었을 때 왕들 말고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과학자라든지 미술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DNA가 일반인보다 뛰어나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이름을 알려진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나요?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구국의 영웅들, 나라를 지켜내고 백성을 지켜내고 우리 강토를 살려낸 영웅들에게 솔직히 감동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을지문덕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매한가지일 수 있죠. 또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갔던 조선의 장수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치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순신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대단한가 고민하다가 이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순신은 당시 지구인이 맞았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순신은 혹시 시간 여행자이지 않을까? 먼 미래에 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임진왜란 시절로 돌아와서 뭔가 역사를 바꾼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너도 너무 지금 좀 비약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23전 23승 전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23전 21승 2무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투 전쟁이 뭐 권투 선수입니까? 권투 선수도 23전 23전승은 많지만 UFC 선수는 확률이 떨어지죠. 전승하기가 어렵죠.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격투기는 아무래도 아무리 주먹을 잘 써도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플링에 약해서 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승을 했던 선수가 몇 명 없습니다. 권투 선수는 전승이 상당히 많지만 근데 전쟁에서 그 많은 전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전 세계 역사에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제갈량도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다 큰 패배를 맛봅니다. 근데 이순신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자는 이순신을 띄엄띄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원래 조선 수군이 그렇게 강했던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시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육군도 우리가 더 강하고 수군도 우리가 더 강하다. 자신들이 더 강하다. 그럼 당시 조선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만약에 일본의 침략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조선은 수군이 약하니 육군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도에 지금 같으면 해군 제독, 수군 절도사, 경상 좌수영의 좌수사 박홍이나 경상 우수사 원규는 외적의 침략, 일본군의 침략이 있자마자 바로 도망을 쳐버렸죠. 특히 부산 쪽에서 가장 먼저 일본군을 맞서 싸워야 될 박홍은 그냥 가장 많은 수군 병력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모든 병력을 해산시켜 도망을 가버립니다. 원균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다가 이윤용이라는 부하가 쪽팔리게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옆에 전라 좌수영 이순신에게라도 도움을 청하자 그러니까 배 한두 척 끌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수에 본영을 두고 있었던 전라 좌수영 이순신이 해전에서는 최전방에 서게 된 겁니다. 원래 전라 좌수사의 임무는 전라도 바다로 침략해오는 외적을 무찌르는 게 이순신 장군의 의무지만 이 경상도 바다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남의 바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자기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경상도 물길에 대해서 낯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경상도 바다로 원균이 도와달라고 했으니 도와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선조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조에게 답변이 오는데 시간이 늦게 걸리잖아요. 근데 선조가 뭐라고 답변을 보내냐? 네 알아서 하거라. 네가 상황 판단하거라. 당시 조선의 임금이 선조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때 정운 장군이라는 아주 멋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정운 장군이 회의 중간에 탁자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바다는 우리 바다가 아니란 말입니까? 경상도 바다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경상도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23번 싸워서 23번 이기는 동안에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해석학에 따라서 60몇 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수군 제독인데 조선은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 조선의 주력선 판옥선을 단 한 척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은 일본군을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일본의 주력선인 새끼분해나 안택선을 바다에 침몰시켜도 일본은 끊임없이 전투선을 만들어 보내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바다에 수장시킨 일본의 전투선이 거의 1000척에 육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여 척의 전함들이 일본에서는 건너옵니다. 이 수군의 전력 차이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 23번 싸우는 와중에도 그냥 이기냐? 원사이드 게임으로 이깁니다. 거의 1라운드에 권투 선수로 치면은요, 1라운드 1분 정도에 아주 상대방을 떡실신시킨단 말이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깁니다. 권투 선수로 치면 우리의 한포 사거리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아웃복싱을 하죠. 그러면 아니 이순신이 이렇게 아웃복싱을 계속해서 쉽게 이겼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투 상황 돌아가는 것들 보거나 한산도 대첩이나 앙골포 회전 같은 그런 회전들을 들여다보면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전력이 부족했고 내가 여기서 죽어서라도 일본군이 서해바다로 돌아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순신은 어떻게 싸웠냐? 다들 아시겠지만 명량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냅니다. 말이 12척이지 11척은 무서워서 뒤로 꽁무니 빼고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혼자 30분 가까이를 바다에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 노량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신기한 게 뭐냐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선의 주력선 판옥선을 단 한 척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꼼꼼함과 세심함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내 주력선을 한 척 두 척 일어나가면 이 나라는 나에게 함대를 만들어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수군들이 다시 그 배를 만들기 위해 노역에 또 투자가 돼야 되고 힘도 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 손실이 생기니 최대한 우리 피해 없이 이겨야 되겠구나. 이 작전을 몇 년간 실행하면서 실천에 옮기신 그 양반께서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는 우리 판옥선이 깨지건 우리 수군이 죽건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 침략해서 7년간 이 전쟁을 끌어왔고 이 강토를 휩쓸고 돌아가는 저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실은 그냥 보내자고 하면 전쟁은 끝납니다. 수군들도 집에 돌아갑니다. 당시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리는 일본군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진린 제독이 진심으로 이순신을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이 전투에 나가니까 일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진린마저 그 노량해전에 참전합니다. 오죽하면 명나라 부사령관이었던 등자룡이라는 인물이 그 전투에서 죽었을 정도입니다. 진린도 부상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노량해전에서는 이 땅을 침략한 왜적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어야 된다.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자신까지 총탄을 맞아가면서 한 명의 왜군이라도 더 죽이려는 전투를 했단 말이죠. 그 전투 하나 옥포해전부터 시작해서 노량해전까지 23전을 들여다보면 이순신은 정말 대단했다. 23전 23전승을 했다. 이것부터 일단 신기한 거고요. 일단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 대단한가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순신은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 당시 조선의 주력선을 판옥선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새끼분해나 안택선보다는 작고 새끼분해보다는 큽니다. 우리 판옥선은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단단합니다. 일본의 주력선들은 가벼운 삼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 배는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쟤네들은 아까 수군도 일본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의 14세기부터 우리 고려 말부터 동북아 바다는 일본의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왜구라는 것들이 진짜 노략질하는 깡패 집단도 있었지만 일본의 영주가 자신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식 군대를 왜구 인척 보내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 왜구를 고려 말만 못 막은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은 오히려 초기에 태종이나 세종이 왜구 대비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아주 동부해안이 그 100년 200년 동안에 왜구를 막아내지 못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 왜구들은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노략질하고 빨리 숨어야 되기 때문에 배들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순신의 고민은 뭐냐? 아니 일본은 전국시대 120년간의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병장이 너무 뛰어나다. 얘네들이 만약에 판옥선에 올라타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판옥선을 일본군에 그대로 빼앗기게 된다. 그럼 그렇게 빼앗기기 싫어서 판옥선의 뚜껑을 씌운 게 거북선의 창안 올립니다. 그럼 거북선은 상대적으로 무거웠겠죠. 이 거북선에 그래도 일본군이 올라탈 수 있으니까 이제 가시도 받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북선을 만들 생각을 했고 뭐 지난번에 한산란 영화를 보면 거기 나대용이라는 인물이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대용이 했는지 이순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설계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실전에 활용했던 건 이순신 장군인데
배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면 진후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배가 실제로 바다에서 잘 다닐 수 있겠는가. 근데 더군다나 전투선이잖아. 그냥 배가 아니잖아요. 거북선에서 포도 쏘아보고 이 포를 쏘았을 때 진동이 얼마만큼 잘 바다 위에서 견뎌내는가, 이걸 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내고 진수식을 했던 날이 1592년 4월 12일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래도 이순신의 시간여행자설, 타임머신설이 그냥 허무맹랑합니까? 물론 저도 진짜 그걸 믿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거북선을 만듭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첫 번째 전투가 그 정발 장군이 지키는 부산성 전투였고, 두 번째 전투가 송상현 장군이 지킨 동래성 전투입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임진왜란 출발하면 그 전투부터 보여주죠. 그 부산성과 동래성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동래성에서 지금도 그 당시 죽은 조선인들의 뼈들이 대량 막 출토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여주니 야, 일본군들이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을 죽였나 보구나. 임진왜란은 7년 전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앞에 한 2년 정도가 임진왜란이고 한 3년이 휴전이고 뒤에 2년 정도가 정유재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앞에 2년간 임진왜란 때 부산성과 동래성의 대규모 학살 말고는 실제로 일본군들이 조선인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이해해야 되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20년간의 전국시대를 처음 통일해놓고 이제 여기저기서 또 반란이 일어날까봐 칼 사냥이라는 걸 합니다. 일반인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지만 소지할 수 없다. 오로지 사무라이들만 칼을 소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다이묘, 영주들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조선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나마 제가 미리 또 옆으로 살짝 빠집니다만, 임진왜란사를 강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역사 사이트들도 많고 서로 토론하는 공간도 많습니다만, 굉장히 많이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 바로 잡은 게 있다라면, 제가 임진왜란사 강의하기 전까지 야, 임진왜란은 일본의 쩌리 장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선을 털고 갔던 그런 전쟁이야.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때 출전했던 조선 장수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웃기고 자빠졌네. 이 조선에 출정했던 일제라고 하면 안 되죠. 일본의 장수들은 일본 역사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관심을 받는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시대를 120년을 통틀어서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을 때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집중돼 있고,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조선 정벌에 실패하고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과 누가 일본을 다 통치할 것인가 싸웠던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스다 미츠나리 세력 서군이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 동군이죠. 임진왜란이 1598년인데 1602년입니까? 불과 몇 년 후에 세키가하라 전투, 그 전투에서 동군이 서군을 이김으로 인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그게 에도 막부고 우리 조선 후기에 일본의 에도 막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가장 영화로 많이 제작되는 게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드라마도 당연하고요. 이때 인물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누가 더 뛰어났는가? 요즘 젊은 친구들 막 누가 소드 마스터야 막 그런 이야기 하죠. 이때 인물들이 일본인들에게 가장 인기 스타들입니다. 그 인기 스타들이 대거 조선을 침략해 왔단 말이죠. 자, 이야기가 돌아갑니다만,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우리 역사상 최악의 암군 중에 한 명이었던 선조가 있었고, 역사상 최악의 빌런 원균이 있어요. 야, 그 사이에서 참 홀로 빛나셨단 말이죠.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에 얼마나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가족을 잃는 그 아픔, 상처. 근데 이순신 장군이 또 그 아픔을 백성들과 공유합니다. 전쟁 중에 자신의 아들이 죽고, 아들 죽으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명량에서 이순신이 승리하니까 그때 정유재란 때 나중에 미리 육지에 올라가 있었던 일본군이 이순신의 충남 아산에 있는 본가를 공격해가지고 셋째 아들 이면을 죽입니다. 난중일기에 자신의 아들 이면이 죽었을 때의 그 표현은요, 세상이 온통 해가 덮이고 온 세상이 까매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자식이 그렇게 죽으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진왜란 중에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는, 나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 부하들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또 전쟁 중에 어머니를 잃어요.
그 어머니 잃은 장면도 또 이순신 장군 복장 터지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분명히 고문까지 당했고 옥에 갇혔으니 당시 팔순 노모가 여수에 있다가 자기 아들 옥에 갇혔으니 그 아들 한번 보겠다고 뱃사공 끌고 나룻배 타고다 나룻배 위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생각할 때 자신 어머니는 누가 죽인 겁니까? 선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잘 싸우시다가 또 마지막 전투에서 소설처럼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 죽음을 우리 부하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소설 속 인물을 상정을 해도 소설가가 욕을 얻어먹어야 될 정도의 인물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바다 저자로서 네가 이순신을 진짜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애민. 이순신은 정말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전장에서 군율의 지엄함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탈영병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순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린 시절부터 가족애가 상당합니다. 형님 두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데 임관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형수와 조카들 다 챙겨갑니다. 그걸 조선란 나라에서는 남솔, 많은 사람을 끌고 임관지로 간다라고 해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나를 남솔로 비난할지언정 나는 내 형수와 내 조카들을 버릴 수 없다. 그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왔는데, 적선을 불태울 때도 혹여나 우리 조선인이 포로로 잡혀있는가를 꼭 보거라고 몇 번씩 당부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가장 분노하셨을 때가 실은 부산포회전입니다. 부산포회전에서 부산 본영을 공격하는데 부산 적진에서 날라오는 화살이 조선인들만 쏠 수 있는 애기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통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화살, 그게 날라오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당시 부산포회전 때 순외자들이 많았던 거죠. 분노해가지고 김구 선생님도 일본인들보다 친일파들이 더 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특히 마지막 그 명량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이순신 장군 이하로 가면 모두들 산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완도 고금도에 기록상으로 4만여 호가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4만여 호면 한 집에 5명의 식구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만 명이 육박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가 20만 정도라고 보니까 당시 완도, 고금도, 그리고 해남, 강진, 마량만, 장흥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인구가 가장 많았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의 지방간들은 보름에 한 번씩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을 향해 딱 옷을 갖춰 입고 예를 올립니다. 이걸 망궐례라고 합니다. 어느 지방간도 보름에 한 번씩 임금에게 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명량해전 이후에 자신이 노량해전에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망궐례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순신 부하들은 살 떨리는 상황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혹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는 이래저래 상황이 이러하니 그냥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숨어서 평생을 여생을 사셨다든지, 이런 이제 해석도 우리가 가능한 건데요.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일단 이순신 장군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호남인으로서 마음이 참 뿌듯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호남이 없으면 그냥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막 그 강의가 약간 깨지는 스타일이라 그냥 제가 빨리빨리 말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이 장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보시면 고니씨 가토 구로다가 올라갔을 때 싹 쓸었을 때 임진년 1592년 상황입니다. 어디만 살았습니까? 호남만 살았죠. 호남이 조선 8도 중에 인구는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에 육박하고 실제로 쌀 생산량은 전국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쌀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의병들과 나중에 참전하는 명나라군도 먹일 수 있었고, 그래서 호남은
조선란 나라의 발목 역할을 한다, 무릎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남이 쓰러지면 싹 쓰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뭘 했냐면 실은 여기가 지금 여수입니다. 이 여수에서 일본군이 한산도 이쪽에서 막 이렇게 여기 한산도 견내량입니다. 이쪽에서 싸우면서 나중에 한산도 여기 버티죠. 지금 여기 점 보입니까? 이 한산도에서 일본군이 서해바다로 못 돌아가게 막으면 이 전쟁은 일본군이 쉽지 않다는 걸 파악하십니다. 자신이 해전에서 이렇게 승리했지만 자신의 병력을 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서 일본군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걸 이순신 장군도 여실히 압니다. 그럼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군의 보급을 힘들게 할 때 아니 일본은 지금 여기 한성까지 점령하고 개성 가고 평양까지 권위씨가 올라가 있고 선조는 여기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한테 나 좀 망명하겠다라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왜 여기 있는 평양에 있는 권위씨가 의주까지 더 못 올라가냐면 보급이 끊겨버립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 바다가 뚫렸으면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가지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에 쌀을 싣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강 밀물 타고 들어가서 함성에서 보급이 가능합니다. 군량 및 보급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병력 충원도 가능하고 무기 충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서 평양에 보급이 가능하죠. 대동강 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완전히 못하게 한산도에서 틀어 막아버리니까 일본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바다에서 이순신이 서해로 돌아가는 걸 막았고 바다에서 지금 현재 육지로서도 바다 쪽으로 호남이 지켜지고 있으니 일본군도 입장에서 뭘 하면 됩니까? 여기 호남의 도청 소재지는 당시 전주입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육지로 호남을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임진왜란 발발하고 육지에서 모든 전투에서 조선군은 너무 쉽게 패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남도 그렇게 쉽게 패한다면 만약에 육지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수에 있는 이순신을 공격한다면 아직 한산도로 가기 전입니다. 이순신이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은 육지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역사가 많이 안 알려졌냔 말이죠. 육지로 호남을 공격한 역사가 임진왜란 이야기할 때 여기서 패배하고 상주에서 이일이 패배하고 충주에서 신립이 패배하고 한강 한양 점령당하는 이야기 나오고 평양까지 막 권씨가 점령하는 그런 드라마나 많이 보여주지 왜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을 보내서 육지로 이순신을 공격하겠다고 호남을 공격해 왔으나 그 호남에서 막힌 역사는 감춰져 있냔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고니시 소소행장, 여기 가토, 여기 시마즈, 우키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일본의 전국시대 120년 중에 가장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뛰어난 무장들이 나왔겠습니다만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5명을 골라라 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바야카와입니다. 고바야카와라는 어마어마한 무장이 나이 60이 다 돼서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고 이 고바야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전라도가 제일 곡창지대니 고바야카야 네가 전라도 먹어라. 그래서 고바야카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금산에서 벌써 고경명이라는 의병장을 깨고 옵니다. 의병장 이야기도 좀 이따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전주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전주 앞에 고개가 2개 있습니다. 웅치고개가 있고 이치고개가 있습니다. 고바야카가 군대를 둘러 쪼갭니다. 자신의 부하, 스님 출신, 승장이었던 앙코쿠지라는 인물에게 1만 병력을 줍니다. 이 앙코쿠지가 웅치고개를 넘습니다. 웅치를 넘으면 바로 전주가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경상도나 충청도나 조선군이 성위에서 지키고 있어도 조총 몇 발 쏘면 다 도망갔는데 아니 호남을 공격할 때 성도 아니고 그냥 야산에서 호남 사람들은 맞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군은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근데 웅치고개에서 의병장 황박, 김제 군수 정담, 나주판관 저도 이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웅치고개를 넘었던 앙코쿠지가 그 웅치에서 죽은 조선인들의 시신을 모았다가 조선인들의 정의로운 쓸개와 간이라고 해서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웅치고개를 놓고 앙코쿠지는 전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안덕원이란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에 진짜 전라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일단 저는 조선시대 최고 무장이라고 보지만 알려지지 않은 인물, 황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필 임진란사 연구하다가 이 황진란 인물을 제가 알고 매료돼가지고 빠져버렸는데 하필 또 성이 황씨야.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사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 황진은 조선의 지방간으로 치면 제일 말단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지방간이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는 밑에 있는 지방간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은 수평관계입니다. 제일 마지막 현감이에요. 어디 현감이었냐? 화순의 동복 현감입니다. 술 마시고 이거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상남자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통신사였던 당시 황용길과 김성일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서 봤더니 이 새끼들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통신사 일행을 따라갔던 황진 장군이 얼마나 많은 그 무용담을 남겨놓고 왔는지 모릅니다. 활 까마귀 막 날 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야 쟤들 침략하는구나 하고 딱 술 끓고 자신 휘하 현령이 말단이다 보니까 병력이 700까지밖에 안 모입니다. 그 700을 모아놓고 거의 특공대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당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전주에서 무서워가지고 남원 쪽으로도 일본군이 온다라고 하니까 남원 쪽으로 황진을 급파야 하니 황진이 남원 쪽으로 가보니까 벌써 웅치는 뚫려버린 겁니다. 황진이 돌아옵니다. 앙코쿠지 병력이 밤에 야영을 하고 있는데 황진이 밤에 그 안덕원을 기습해버립니다. 그래서 앙코쿠지가 패배하면서 물러갑니다. 이런 거 드라마나 영화로 보셨습니까? 우리 조선군이 어디 해전도 아니고 수성전도 아니고 육지에서 일본군이 야영하고 있는데 가서 때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웅치에서 이제 물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바야카가 본대를 이끌고 이치고개를 넘어옵니다. 이치고개를 누가 막냐? 순찰사가 일주일 전에 순찰사가 된 권율 그리고 황진. 근데 이제 순찰사는 관찰사처럼 밑에 명령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순찰사가 원래는 광주 목사였거든요. 그러면 서로 수평관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전투는 권율의 전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임진란에서 모든 해전은 이순신의 해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해전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전까지 모든 병력 상황까지 모든 게 이순신의 계획하에 됐기 때문에 그건 이순신의 전투인 겁니다. 이순신의 밑에 뛰어난 부장들이 있었을지언정 우리는 이순신의 업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이 이치전투는 오로지 황진이 다 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치를 건너오는 앙코쿠지를 끝내 그 이치곡에서 막아냅니다. 이때 이치가 뚫렸으면 전주를 점령당했고요. 호남이 뚫리고요. 이순신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호남의 육지를 지켜낸 인물이 바로 황진이죠.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사를 놓고 보면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황진이 어떻게 싸웠는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진입니다. 포저집, 그때는 적병이 모두 안덕원에 도달해 있었으므로 제장이 모두 피하여 퇴각하였는데 공이 곧장 안덕원으로 달려가 적병을 요구하여 대파. 우리 임진란사에 선멸난 기록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아예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적이 낭떠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황진이 남을 의지하여 총칼마고 활을 쏘았는데 쏘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처먹. 이날 황진이 탄하에 맞아 조금 사이가 저하되자 권율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임진란 7년 전투 중에 자신들의 가장 큰 패배는 이치전투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3대 대첩, 살수대첩, 미안해요.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이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이고 임진왜란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성 대첩, 권율의 행주대첩이죠. 이 이야기 곧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일본 군들은 임진란 7년 전투 중에 자신들의 가장 큰 패배를 이치 패배로 봅니다. 권율조차 훗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행주산성의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크게 이겼던 전투는 이치 전투라고 합니다. 이치에서 뚫렸으면 그냥 임진란 때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 굉장히 유명한 역사서입니다. 황진이 나무에 의지하여 총칼마고 활을 쏜데 백발백중이었다. 적의 진격이 멈추고 황진을 목표로 집중 사격을 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황진이 이치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수원의 독산성 근처까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황진도 살짝 승진을 합니다.
승진을 했다가 적을 정탐합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적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황진 장군만 포위당하고 조선군들 간신히 살아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황진 장군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적진을 정탐하다가 발로 걸어 들어갔던 황진이 하루 뒷날 말을 타고 달려서 살아나옵니다. 1박 2일 동안 적진을 진짜 뭐 관장, 여포, 장비 쩌리 갈아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황진의 수염이 이렇게 길었는데 그 수염에 일본군의 피고름이 맺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공이 포위되었을 때 외적도 공이 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포할 욕심을 총을 쏘지 못하게 하며 에워싸고 지키만 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공이 말에서 내리자 장사들이 그 일을 모르고 겁에 떨렸으나 이는 대개 돌격하여 포위망을 뚫기 위해 잠시 말을 쉬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말에 올라타 채찍을 휘두며 일양 날쌔게 빠져나오는 장검으로 좌우 외적을 치고 베자 뿜어 나오는 선열이 수염을 적시어 고드름처럼 엉겨붙었으므로 이 모습을 보는 자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 전투에 공을 인정받아 즉시 절충장군의 풍기로 뛰어오르면서 충청도 조방장, 그리고 곧 얼마 뒤에 충청도 병마사, 이게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란이 발발했을 때 종삼품 벼슬이었습니다. 1592년 그 옥포, 하포, 젖진포, 사천, 당포, 당포, 한산도, 안골포에서 승리하면서 종삼품이 정삼품으로 한 칸 띄었습니다. 황진은 6개월 동안에 종육품에서 정삼품, 임진란 7년 기록을 통틀어봐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최고 승진을 했던 인물이 황진입니다. 이 황진이 이제 충청도 병마사가 됐는데, 자, 서울에서 그렇지 않아도 명나라 군대가 평양을 다시 되찾아버리고 서울에서 고립돼 있는 일본군이 모여 있는데 지금 바다는 보급로가 막혔죠. 육지에서 의병들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진짜 황진이 아주 일본군의 동맥을 끊어버립니다. 지금도 교통의 요지가 안성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예전에 허생전도 나오고 안성,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부산에서 올라가는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죠. 그래서 안성에는 굉장히 큰 성이 있습니다. 죽주산성이라고 해가지고 고려 때도 송문주 장군이 그곳을 막아냈다고 해서 안성에 가면 송문주 장군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죠. 근데 이 안성의 죽주산성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하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창을 잘 쓴다는 7명을 칠본창이라고 하는데, 칠본창 중에 후쿠시마라는 친구가 딱 장악하고 있는데요. 황진이 가서 그 성을 뺏어버립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안성을 황진이 접수해버리니까 한양에 있는 일본군이 미쳐버린,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이 무사히 명나라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뒤를 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채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임진란 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고 육지에는 황진이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황진이 안 끝난단 말이죠. 문제는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전에 진주성에서 김시민에게 패배했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시민 장군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일본군 중에는 가장 후방에 있었던, 부산 측에 있었던 3만 정도의 병력이 그 진주성을 공격해 왔을 때 4일인가 5일 정도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탄에 맞고 죽죠. 그래서 임진란 3대 대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일단 결과적으로 조선을 정벌하지 못한 채 지금 다 10만 이상의 병력이 지금 부산으로 이제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10만 부산 병력에게 다시 진주성 재차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휴전 협정을 깨는 거죠.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진주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조선에 출병했던 장수들을 다 죽이겠다. 안 믿기냐? 너희 가족들 다 볼모로 잡으마. 실제로 조선에 출병했던 장수들의 가족을 다 볼모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영지 다 몰수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주성만큼은 깨라. 그러니까 협정을 어기면서 갑자기 일본군 10만 병력이 다시 진주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부산성 정발이건 동래성 송상현이건 아니면 평양성 공격이건 간에 일본군 3만 4만 넘어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무슨 조선의 작은 성 하나 공격하는데 3만 4만 병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건 일본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10만 병력이 진주성을 향해 옵니다. 근데 이 10만 병력을 이끄는 일본군의 장수는요, 네임드급 장수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가장 전투력 강한 집단인 시마즈, 7천량에서 원균 깨고 아주 시마즈, 그럼 지금도 우리가 조슈 동맹 사스번의 그 유명한 구구 집단 아닙니까? 고바야카와 1선발 고니시, 2선발 가등청정 호랑이 가토, 3선발
부로다. 그다음 뭐 일본의 드라마 주인공 유명한 애꾸는 도관용. 그다음 세키가와라 전투의 서군의 총사령관 이스다 미츠나에 다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주성을 10만을 공격해 오니, 근데 선조는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진주성을 지키세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당시 조선의 총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누구? 권율. 이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권율에게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권율에게 선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 1만 병력 가지고 있으니까 진주성에는 그래도 6천 병력인가 있지 않냐? 네 1만 병력 들어가가지고 막아 싸워. 권율은 그냥 쫄았어요. 안 들어가 버려. 그럼 경상도가 진주성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경상도 의병장. 경상도 의병장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누굽니까? 곽재우. 그래서 곽재우야, 너 들어가라. 안 들어가겠다. 내 이 전쟁 경험 많은 친구들이 저 성에 들어가서 다 죽게 할 수 없다. 권율이나 곽재우나 전술 전략적 측면에서 저 성에 들어가서 몰살 당하느니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저도 거기까지는 100번 인정합니다. 군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진주성에는 조선 병력이 3천 병력이 있었고요. 진주성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했던 경상도 백성이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공훈을 세워서 전쟁 영웅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존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주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호남이 육지로 공격을 당하는데, 호남이 육지로 공격당하는데 여기 보면 웅치와 이치가 있죠. 이렇게 내려왔던 고바야카를 맞습니다. 이렇게 갔던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 옆구리가 뚫려서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호남을 막았던 진주성 김시민 장군의 전투는 많이 보여주죠. 웅치 이치는 아마 지금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진주를 공격해 온다는 거고 10만 병력이 진주를 공격해 오는데 곽재우도 권율도 도망가는데 여기가 뚫리면 다시 한번 호남이 뚫리니까 이 호남을 지키겠다고 누가 오냐? 호남 의병장들이 옵니다. 호남 의병장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의병 병력 숫자가 제가 임진왜란은 호남과 일본과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순신 장군께서 양모남 시무국가라고 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영의 자수사였고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수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 믿었던 뭐 자정훈, 우희립 전부 다 호남 사람들이고 이순신이 가장 존경했던 정걸 장군 호남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만들었던 나대용도 호남인이고 결과적으로 분명한 건요. 이순신 드라마나 영화만 때 이순신 장군 전라도 사투리 써야죠. 100% 사투리 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모든 전투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전라도 사투리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그걸 알았기에 양모호남 시무국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호남 육지가 지켜졌기 때문에 호남에서 쌀이 지켜졌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이 호남이라는 곳이요. 전주시 이성계에 의한 조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조선이 수립되고 15, 16세기 200년간 호남은 굉장히 우대받습니다. 근데 이 선조가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축옥사라고 해서 정여립을 비롯한 당시 서인 출신 송강 정철이 동인이었던 정여립과 친했던 사람들 싹 죽여버리죠. 이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이때 선비들이 1000여 명이 죽어나갑니다. 실은 우리 역사 고려조선 1000년 동안에 무슨 정치적으로 사건을 일으켜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선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선조를 암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축옥사로 정여립 고향이 호남이었잖아요. 호남의 최고 권력 집안 이발 같은 경우 구손이 멸해지죠. 그 정여립 모반 사건이 1589년 임진왜란 발발하기 3년 전입니다. 그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호남에서는 글리는 소리가 끊겼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야 정여립 모반 사건이 없었으면 호남이 훨씬 더 강했을 텐데 정여립 모반 사건이 있고 호남이 그렇게 이 정권에서 많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병 숫자를 따지면 경상도, 충청도 합친 것보다도 호남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의병을 이끌었던 건 고경명입니다. 그리고 김천일입니다. 최경입니다. 나중에 정유재한테는 김덕령입니다. 전부 다 나주, 광주, 담양 이쪽이죠. 그 김천일이 진주성에 들어갑니다. 김천일 나이가 60입니다. 갑옷도 못 입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최경에는 의병장인데 이 경상 우도 병마사가 돼 있으니까 진주성에 들어갑니다. 광주 출신 최경에. 그리고 아버지 고경명이 금산전투에서 고바약하게 죽고 나니까 고경명 아들 고인우 이런 의병장들이 전부 다 진주성에 들어갑니다. 고인우인지 고종훈인지 저도 지금 큰아들 둘째야 되는데 순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진주성에 안 들어가도 되는 인물 하나가 내가 들어가서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니까. 왜 충청도 병마사가 경상도 진주성까지 들어갑니까? 의병도 아니고. 근데 진주성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황진이 진주성을 내려옵니다. 진주성을 황진이 들어가서 지키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황진 장군이 오니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만세를 외칩니다. 근데 누군가가 밤에 술 한잔 들고 황진을 찾아옵니다. 야, 진주성은 어차피 지켜내기 힘든데 너처럼 용맹한 장수가 저 성에 들어가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너 죽지 말아라. 너 밖에서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황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김천을 어르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은 지켜야지. 나 진주성 내가 한번 지켜볼게. 황진에게 너 진주성 들어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곽재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곽재우예요. 곽재우가 황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충청도 병마사이니 경상도 진주성 수비와 직접 관계없어. 나 밖에서 싸웁시다 하니 황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김천일과 더불어 약속을 하였으니 죽을전전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황진이 싸웁니다. 2차 진주성 전투를 들여다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행주 대첩 3만 병력 10시간 지켜냈습니다. 1차 진주성 싸움 역시 임진란 3대 대첩 진주 대첩 3만 병력의 공격을 4일 버텨냅니다. 자, 10만 병력의 공격을 저 2차 진주성은 8일을 버텨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진란의 가장 큰 조선의 가장 큰 역할은 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저 8일을 버텨내면서 황진이 싸웠던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 무슨 우리 역사상 뭐 전설 속의 장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운장 느낌 듭니다. 어디 성이 어느 뭐 동쪽 벽이 위험하다고 황진이 달려가서 날아가서 해결을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 바깥에 큰 흑산을 쌓으니까 성 안에도 흑산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황진은 군단장이죠. 황진이 우통 벗고 모래주머니 2개씩 쥐고 가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함께합니다. 8일째 밤에 승리하고 황진이 야, 이쪽 성벽에도 일본군 시체가 한 1000명 정도 되겠네 라고 했더니 황진을 죽이기 위해 시체더미 밑에 저격병이 있었고 그 저격병이 총을 쏘아서 황진 장군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일날 진주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살아 돌아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황진 장군이 살아계셨으면 진주성은 지켜졌다. 만약 이때 진주성이 지켜졌더라면 임진란 5대 대첩 중에 1대 대첩은 2차 진주성 전투고 2대 대첩은 이치해야죠. 그럼 임진란 대첩 중에 1등, 2등 전투를 황진이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사람 황진을 아무도 몰라요. 황진이 죽은 다음날 김해 부사 이종인 역시 호남 사람입니다. 황진과 이종인은 의형제사입니다. 둘 다 무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인이 마지막 촉성로 앞에까지 몰려서 전투력이 강하니까 살아남죠. 마지막 자기 혼자 살아남으니 김천일과 고종우와 최경에는 전부 다 자살하고 혼자 살아남으니 일본군 2명을 헤드락을 겁니다. 헤드락을 걸면서 마지막 멘트, 유명한 멘트 남기고 죽죠. 나 김해부사 이종인 이곳에서 죽노라. 일본군 2명을 헤드락을 건 채 남강에 다이빙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이종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농계로만 기억을 합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을 도륙하고 난 다음에 농계가 일본군을 안고 이종인이 죽었던 그곳에서 바로 빠져 죽죠. 근데 이 농계도 논산 여자입니다. 아, 미안해요. 논산이 아닙니다. 장수 여인입니다. 호남입니다. 농계 남편이 아까 이야기한 여기 최경혜입니다. 늦게 후초로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다 호남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진주성은 어찌 보면 영호남 화합의 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황진이 죽었을 때 어떤 기록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저는 실록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제가 모든 역사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무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외란이 있은 이후에 모든 장수 가운데 행군의 법도가 있고 사졸의 설서나 옛날 명장의 풍도가 있는 자료는, 이 표현 다른 실제 자료 옛날 중국 명장의 풍도가 있는 자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두가 황진을 추중하여 으뜸으로 꼽았는데 재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조야에서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아, 진주성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조경남의 난중 잡록, 임진왜란 3대 기록물입니다. 모두 말하기를 황진이 만약 있었다면 진주성은 반드시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위인이 가감하고 충성하여 지책을 다하다 절해 죽은 것이 장순과 어찌 다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진은 1593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1598년까지 가다 보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과 임진왜란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에 호남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라자수영 그리고 그 많은 승리들이 호남의 수군들과 함께 일궈낸 승리였다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의병이 호남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호남의 육지가 지켜지는 과정에 황진라는 장군이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 호남이 이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일본은 분명히 임진년에 조선을 정벌하지 못했던 건 호남의 이순신과 함께했던 수군들, 호남의 의병들, 황진 같은 장수들 때문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강화도 지역 체결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저항, 동학 농민운동, 갑오 농민전쟁 역시 호남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의병들도 많이 일어나죠. 을미을사 정미의병이 있는데 실제로 의병 중에 규모는 정미의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정미의병이 이제 고종 태유야 군대 예산 때문에 1907년에 일어난 의병인데 1908년에 양주에 집결합니다. 경기도. 서울 진공작전 준비하려고 했다가 총사령관 이인영이 아빠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집에 제사 3년상 모시러 가버리면서 실패하게 되는데, 문제는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의병이 1908년 무렵에 가장 잘 활약했고 1909년에 남한 대토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게 몇 년입니까? 1910년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일본이 1910년에 나라를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전에 한반도에서 일본에게 저항하는 의병을 다 소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호남 대토벌입니다. 그냥 호남 대토벌입니다. 아예 저기 전라북도에서부터, 제가 이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도가 있다라면 전라북도에서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전라남도 서남쪽 해남 이쪽으로 진도로 토끼몰이 하듯이 의병장이 나온 마을과 의병이 거비했던 마을은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오죽하면 호남 대토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사로잡힌 의병장의 수만 130명, 4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대구 감옥에 가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때 호남 의병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들을 데리고 국도 공사해서 이 도로를 제2호선 국도도인가? 이게 남쪽을 달리는 도로인데 이걸 폭도도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동학 농민운동 때도 그랬고, 그리고 호남 대토벌을 하고 나서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딱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호남에 대한 공포감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일본에게 식민통치 당하는 와중에 3.1운동 때는 만세운동이 가장 소극적이기도 했다. 왜? 호남 사람들 미리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러나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때까지,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의 역사는 항상 정의로움에서 비켜난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긴 강의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